14번째 문제입니다. 14번은 모양을 그냥 D라는 부품 회사는 이렇게, 이건 사실 의미 없죠. 어떤 부품 회사는 최근 개발된 신규 볼 베어링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가속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은 200kN입니다. 이 볼 베어링에 80kN의 하중을 가해 가속 시험을 하였을 때 가속 개수는, 근데 가속 개수는 여기 벌써 해줬어요. 단 가속 모델은 N성 법칙을 적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N성 법칙은 바로 이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볼 베어링의 작용 하중분에 그다음 볼 베어링의 가속 시험을 할 하중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20분의 80 N성을 하면 4가 되니까 4. N성 법칙에 따르고 N은 얼마나 2.5라고 그랬어요. 바로 4의 2.5승은 32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5번째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FTA예요. FTA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다음에 정상사상 탑을 T의 미니멀 컷셋이라고 그러죠. 미니멀 컷셋. 미니멀 컷셋은 컷셋 중에 한 상을 우리는 미니멀 컷셋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선 이 보기를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T라는 게 있습니다. T가 있는데 T가 뭐냐고 봤더니 T는 적이니까 A 곱하기 A1 곱하기 A2니까 바로 AND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또 그려봅니다. 그럼 여기가 T가 될 것이고 A1이 있고 또 뭐가 있죠? A2가 있어요. A1과 A2가 있는데 A1은 바로 역시 적이니까 AND 게이트가 될 것이고 A2는 합이니까 OR 게이트가 됩니다.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답이 벌써 나왔죠. 이거는 X1, X2, X1, X3니까 항상 미니멀 컷셋은 OR은 필요가 없어요. 항상 뭐만 적용하면 된다? 바로 AND만 적용하니까 바로 X1, X2가 되겠죠. X1, X2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림을 그려도 좋고 바로 위가 AND고 항상 이거는 볼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미니멀 컷에서 그림으로 역시 한 것을 설명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가정은 이렇게 구해놨지만 이 가정은 금방 쓴 가정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미니멀 컷은 X1과 X2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법규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산업안전 일반은 자동적으로 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우리 16번째 문제입니다. 16번째 문제는 광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의 조도가 2000럭스입니다. 같은 광원으로부터 4m 거리에서 조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2m일 때는 2000룩스예요. 4m일 때는 얼마냐 그러니까 동일한 조명 환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상태는 똑같은 조건에 의하는 거죠. 조도의 공식은 거리의 자성분의 강원이에요. 2m일 때는 바로 뭐요? 2000럭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원은 바로 뭐요? 거리의 자성분의 조도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자성과 조도니까 2의 자성 곱하기 20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0룩스입니다. 간단히 답이 나왔어요. 다시 3m 될 때 조도는 거리의 자성분의 강원이니까 거리 자성 얼마? 3m잖아요. 4m일 때는 8000룩스가 되니까 나누면 얼마 됩니까? 500럭스가 이렇게 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요. 우리 교재도 있지만은 조도 단위는 푸트 캔들이라고 그러죠. 1촉광과 전광 1푸트 떨어지고 비추는 광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조도로 나타내고 1푸트 캔들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나온 럭스입니다. 1촉광과 전광물 1m 떨어진 곳에 비추는 광 밀도를 우리는 럭스라고 그러죠. 1푸트 건대는 다시 10럭스와 같다는 겁니다. 특히 알아줄 것은 이걸 알아둬야 되죠. 법적 조도 기준은 초정밀 작업은 750룩스, 정밀 작업은 300룩스, 보통 작업은 150룩스. 이걸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요 사이는 그 밖의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다는 지금은 그 밖의, 법도 기타 했는데 모두가 다 그 밖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는요.
일정한 방향에서 물체 전체 밝기로 나타내는 양을 우리는 강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단위는 촉각 또는 칸델라로 분류할 수가 있다. 17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E, A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이사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최근 설치된 수입기계의 긴급정지 버튼이 잘 봐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긴급정지는 통상적으로 어때요? 우리는 빨간색을 표시하는 거죠. 비상정지. 긴급 발견하고 이를 빨간색으로 교체하도록 시정 조치하였다. 안전관리자가 이러한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된 양입성은 건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양입이라 나오면요. 반드시 양극의 반대 개념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양입은 어때요? 함께 가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뭐? 양립이라 그러잖아요. 양극은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거죠. 2018년 지금 말인데요. 점점 대한민국은 가난한 자와 부자 된 자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립이라는 것은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것.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일종의 양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양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야 급정지는 항상 빨간색이고 쉽게 말하면 운전 버튼은 녹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됐지. 머릿속에 색 이걸 가지고 양립성이 그 양립성 중에서 무슨 양립성을 가지고 개념 양립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립성의 종류는요. 운동 양립성, 공간 양립성, 양식 양립성, 개념 양립성 이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립성들은요. 양립성이나 일명 모집단 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극과 반응들 혹은 자극-반응 관계, 공간, 운동, 개념적 양,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도로 우리는 양립이라고 그러는데 양립성 정도 높을수록 정보 처리 시 정보 변환이라든지 정보 변환 암호화, 재암호가 줄어들게 돼요. 학습이 더 빨리 진행되고 반응 시간이 더 빨라지고 오류가 적어지면 정신적 부하가 감소되는 성질. 이걸 다 하지 못해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는 성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온 개념적 양립성 이건 답이었죠.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이에요. 항상 머릿속에는 빨간색을 물리면 정지가 된다는 건데 파란색으로 돌리는 게 잘못됐으니까 안전관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개념적 양립성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정지, 녹색 버튼 운전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공간적이라는 것은 표시장치 조정적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에서 오른쪽은 오른손으로 왼쪽은 왼손으로 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 공간적 양립성이고요. 운동은 양립성은 표시장치, 조정장치, 체계반응, 운동의 방향이 일치하는 걸 갖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양이 늘어나고 뭐 왼쪽으로 잠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정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지침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운동의 양립성이고요. 양식이라는 것은 직무에 알맞는 응답 양식의 존재 양식이면 쉽게 말하면 표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양식 양립성이 이렇게 합니다. 소리로 제시된 정보, 말로 반응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할 시 양립성이 높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양립성의 뜻과 양립성의 종류. 이번 시험에는 우리는 개념적 양립성이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는 공간적 양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출제는 항상 변하지 않고 개념적 양립성이라든지 양립성의 종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째는 인간과 기계 시스템에서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이 평가측도 유형이 아닌 것은 그런데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과 심리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근전도죠. EMG, 그 다음 피부 온도죠. 심박수죠. 뇌파, 선호도예요. 이거는 선호도는 좋으냐 나쁘냐 이래 나타내는 거죠. 다 마음속에서 야, 너 좋아, 너 싫어하는 이거가 선호도죠. 그러니까 1, 3, 2, 4는 1, 3, 4는 전부 다 육체적인 개념을 볼 수 있고요. 선호도는 심리적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5번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면요. 인간 기준의 평가 척도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한다면 생리학적 평가 척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하면 생리학적 평가 척도에서 바로 육체적이잖아요. 근전도, 심박수, 피부온도, 뇌파 이런 걸 말하고
선호도는 사실 생리학적 지표라기보다는 심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체계 기준은요, 뭐 특별히 여기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인간 기준에서는 인간 성능 척도라든지 생리학적 지표, 주관적 반응, 사고 빈도로 요 문제만으로도 출제가 된 예가 많고요. 역시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 기준의 종류 4가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답이 5가지 중에 한 가니까 한 가지 다른 것을 쓸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이 19번은요. 좀 애매한 문제. 여러분이 공부해가 한번 저하고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4번이라고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역시 4번이 답으로 꼭 기억해주고 만약 이 문제가 숫자가 바꾸지 않는다면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500명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안전은 작년 제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식회사 안전 근로자가 입사해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재해 건수는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재해 건수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 뭐냐면 한산 도수율을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근로 손실일수가 각각 0.5건과 1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재해 건수는 0.5건이요. 근로 손실은 10일이에요. 주 안전은 작년 재해자 수와 근로 손실일수로 건데 바로 작년 재해자 수와 근로 손실일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벌써 이 시간을 줬어요. 답이 근로자는 1인당 연간 2,400시간이요. 근로자 1인이 입사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총 시간은 우리는 통상 10만 시간을 한다. 10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40년 근무하고 1년이 2,400시간 하고 또 뭐가 되느냐 하면 잔업을 4,000시간 했을 때 이게 10만 시간 해요. 그러나 또는 12만 시간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는. 임의로 숫자. 이거는 항상 이렇게 정해진 숫자를 우리는 40년 근무했을 때 기준을 하지만은 우리 요 문제도 이제 12만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알아둘 문제는 이 문제보다는 어쨌든 참고적으로 꼭 이게 4번으로 답이 나오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의의가 안 돼요. 4번이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도수율이라는 것은 근로 총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성입니다. 근데 여기 벌써 주어졌어요. 우리는 전체 인원에다가 0.5건을 해가지고 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강도율도 마찬가지죠. 강도율도 근로 총시간 수분에 근로 손실일수 넣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이거는 맞게 들어가요. 120은 맞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좀 불가능한 숫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4번으로 기억하고 여러분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율은요. 한산 강도율이라는 것은 바로 강도율 곱하기 100을 나타내는 거고요. 100을 곱해주면 되겠고 한산 도수율이라는 것은 도수율 곱하기 0.1이다. 이것만 좀 나타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산 빈도율분의 강도율은 한 건당의 근로 손실인데 저도 이제 연구회가 함께 했지만 이 문제는 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참고로 알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강도율과 도수율 개념만 확실히 알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요. 스웨인이라고 그러죠. 인적 오류의 분류 방법에 따를 때 제품에 라벨을 붙이는 하는 작업의 중 잘못된 위치에 라벨을 붙이게 했어요. 하긴 했는데 A를 해야 되는데 얘는 B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 오류가 되죠. 무작위 오류가 아니고 무작위는 아예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류인데요. 답이 벌써 저기 자기 오류가 행동은 했지만은 잘못했는 걸 가지고 자기 오류. 누락 오류는 어떻게 안 한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의 오류는 늦게 한 거죠. 또는 너무 빨리 한 거라든지. 순서 오류는 A, B, C를 해야 되는데 뭐 B, C, B, F를 했다든지 불필요한 이런 게 있죠. 이런 오류 중에서 라벨을 부착한 경우에는 내가 하긴 행동을 했으나 잘못했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 시험을 봤는데 답이 1번인데 2번에 했는 것도 바로 우리는 자기 오류, 행동을 한 거죠. 그럼 하나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해? 무작위 오류. 그러니까 시험 안 봤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스웨인의 인적 오류는 불확정, 시간지연, 순서차고 이렇게 했지만요. 생략 에러, 부작위 실수들.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작위 실수, 자기 오류예요. 생략. 직무 또는 어떤 단계를 수행치 않는 거예요.
그 이거는 얘는 어떻게 안 한 것이 아니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에라예요. 자기 실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이 표가 안 돼. 이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 되죠. 우리 답은 바로 실행에라 혹은 자기 실수 또 이게 막 자기 오류 이렇게 되겠어요. 직무의 불확실한 수행, 선택, 순서, 시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성적 착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행 행동입니다. 불필요한 가오, 수행되지 않아야 할 직무를 수행한 거고 이거죠. 그 다음에 순서에라입니다. 순서에 벗어난 직무 수행, 그 다음에 시간에는 지연 오류 또는 계획된 시간 내에 직무 수행 실패 너무 늦거나 일찍 수행한 겁니다. 우리 교재 246조도 잘 읽지만 역시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 시험에도 수행인의 5가지 심리적 분류를 조금 알아두어야만이 쉽게 맞출 수 있고 또 이런 거는 자주자주 많이 봐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눈에 자주 익혀야 됩니다. 벌써 우리는 12년부터 18년까지 문제입니다. 약 7년씩이거든요. 사실 가연도만 중심적으로 해도 시험에 떨어지고 그럴 리는 없다. 저는 그래요. 기업 진단지도 어렵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업 진단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3개의 과목을 한 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3개도 엄청 총 망라해놨잖아요. 그러나 1과목과 2과목 완벽한다면 기업 진단지도에 40점 맞아도 우리는 충분히 1차에는 통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21번째입니다. 21번째부터는 주로 이제 그 산업위생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산업위생에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바로 이겁니다. 기업 진단 지도에는 산업위생 파트가 포함되는 거죠. 주로 이제 3과목에 갔을 때 75번부터까지니까 69번 정도부터는 위생이 나오는데요. 우선 보호구에 관한 사항, 개인 보호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이에요. 개인 보호구는 근로자의 몸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요. 보호구도 조절될 수 있어요. 우리 옷도 맞춤 옷을 입으면 옷이 딱 맞고 좋잖아. 이런 거예요. 개인 보호구도 원래는 1:1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A, B형 안전모. A는 뭐예요? 추락, B는 낙하비례, E는 감전이잖아요. 안전모의 규정의 시험 절차에 따라 내전압성이라든지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셋째, 금속 흉도가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에서는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사실 1급도 하고 특급을 해도 더 좋겠죠. 그러나 통상 1급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네 번째는 참여해야 할 소음이 처음부터 고온까지 그런 경우는 2종 EP1은 아니고 이거는 EP1을 해야 되죠. 오로지 2종 EP2는 고온만을 참여하는 겁니다. 해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청력보호구 착용으로 8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우리나라는 90dB를 기준하면 사실 이 90dB는 강력소음을 기준하는 강력소음이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서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강력소음을 나타내고 만약에 85dB일 때 8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소음. 이거는 뭐요? 일반적인 소음 또는 보통 소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작업장에는 85dB를 기준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중 평균 또는 강렬한 말이 나오면 90dB 이하의 소음 노출 수준이 되도록 차음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그렇다면요. 보호구에서 바로 해놨습니다. 방음보호구는 기막에는 EP1, EP2를 쓰는데 EP1은 저온부터 고온까지 참고 그래서 이게 바로 EP2는 주로 고온만을 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문이 답이었고요. 이걸 바꿔서 나온 거. 기막의 경우는요. 재사용 여부를 제조 특성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덕기는 그냥 EM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 장소의 환경소음, 차음 성능 시험은요. 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2번째입니다. 22번째는 인간과 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인간-기계 시스템에는 인간과 기계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머신, 시스템도 실제 추구하는 건 어때요? 공동 목표죠. 쉽게 말하면 안전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둘째, 기계에서 경보음을 위한 스피커는 인간기계 시스템에
청각적 표시장치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면 어떻게 청각적 누르면 야 내가 차가 가니까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셋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 인지 특성, 감성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인간의 특성에 맞게 고려하는 것이 인간기계 시스템 원칙입니다. 넷째, 인간기계 시스템은요. 정보 표시 방식에 따라 개회로 시스템과 폐회로 시스템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보 표시 방법에 이야기하고 시스템 분류 방법에 의해서 회로 해로 시스템이냐 개로 해로 시스템이 그러죠.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 표시 방식이 아니고 그 인간기계 시스템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답은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기계 시스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돼. 그렇다면요. 인간기계 시스템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 첫째, 주어진 입력에서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기 인간과 기계 부품의 상호작용은 주목적은 뭐냐 그러면 역시 인간공학의 목적과 똑같아. 안전과 뭐다? 능률의 최대, 안전의 최대화, 능률의 극대화 및 재해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체계의 성격상을 분류하는 거예요. 개회로 시스템이냐 폐회로 시스템은. 그래서 이것은 개회로라는 것은 지시대로 동작인데 나쁜 점이 뭐냐면 한번 해놓으면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개회로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시한 제어, 순서 제어, 조건 제어가 있습니다. 효과는 첫째,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원을 대표 감소할 수 있고 같은 물건의 어떻게 품질을 똑같게 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생산 속도가 증가돼. 왜? 수리할 필요도 없고 다시 재입력이 불가능하니까 위험 방지 및 작업 환경이 청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회로 시스템이에요. 폐회로는 바로 제어 결과를 측정하여 목표로 하는 동작이나 상태에 비교하여 잘못된 점을 수정해 나가는 제어 방식이죠. 이거는 스스로 연속적인 조정을 수행 또는 준행해가죠. 출력 측의 일부를 입력 측으로 돌리는 조작의 제어량을 측정하여 기준차와 비교하여 오차를 자동으로 수정하여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폐회로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개로와 폐로를 구분할 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류는 서버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절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보완한다면요. 원래 인간기계 시스템은요. 시스템 유형별로 분류한다면 수동 시스템, 기계 시스템 우리는 반자동 시스템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반자동 시스템. 그 다음에 자동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호환성이 우수한 것은 융통성이 우수한 것은 수동 시스템,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은 어떻다?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뭐 자동 시스템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서대로 되는 것이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3번째입니다. NIOSH. 이거는 뭐예요? 미국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고 그럴 수도 인스튜트 등의 협회에 할죠.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을 동시에 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일종의 우리 같으면 사단법인이 됩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은 얘들은 법적 기준도 없지만 가장 미국 국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보건에 대해서 항상 자문하고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죠. 실제 이런 것이 우리는 학문으로도 계속 쓰이고 있고 NIOSH 기준으로 우리는 잡고 근골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또는 전 세계 나라들이 이 학문으로 근골계 질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는 바로 우리나라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벌도 주고 벌칙 또는 그 벌칙뿐 아니죠. 벌금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미래에 갈수록 점점 직업은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새로운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은 새로운 직업이라 아니더라도 산업안전지도사는 점점 우리는 확대되고 쓸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 현재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라든지 위험 방지 계획서는 반드시 우리 누가 해요? 산업안전지도사가 하게 돼 있지만은 산업안전지도사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부족한 거죠. 아직도 산업안전지도사가 일자리가 있냐 없냐 그런데 일자리는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고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표이사가 되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NIOS 들기 작업 공식을 이용한 중약물 취급 작업이에요.
중량물은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일이 없어. 중량물은 다 100kg 이상을 중량을 봅니다. 작업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첫째, 들기지수는 LI를 나타내는데 1보다가 작으면 안전한 작업이다. 맞습니다. 설명할 거고요. 작업 지속시간과 작업 횟수를 조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에서 들기 작업의 최대 권장량은 25kg입니다. 이건 25kg는 뭐예요? 우리 남자가 60kg 이상 되는 사람이 보통적으로 들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25kg. 여기 체정은요. 자기 몸무게에 따라 가장 안전하게 들 수 있는 게 최적 지수 나타내는 이거는 틀린 거예요.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이 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들기 지수는 작업 RWL분의 작업물의 무게인데 LI, 들기 지수가 1보다 크게 되는 것은 요통의 발생이 높은 것을 나타내. 즉 LI가 뭐 1보다 작아야 이제 안전한 거죠. 둘째, 1이 이하, LI가 1 이하가 되도록 작업을 설계 또는 재설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권장 무게 한계요. 건강한 작업자 그 작업주 최대 8시간 계속해도 요통의 발생 위험이 증대되지 않는 취급 물량의 중량의 한계값을 우리는 권장 무게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권장 무게 한계가 남성은 99%, 모든 여성은 75%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중량물 값인데요. 중량물 값은 부하상수는 이렇게 23, 2호로 정해지지만 우리는 항상 공식적으로 우리가 최적의 들기지수 남자는 15, 여자는 한 10kg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 등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침 이렇게 있는 것. 그 외에도 참고사항으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24번째입니다.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쓰이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우리 재해 분석 기법은 4가지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파레토도는 뭐예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여러 관련된 요인 중 재해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데 적합하고 한눈에도 보기 쉬운 거예요. 파레토도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갈리도는요. 갈리도는 상한과 영역이고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요인의 특성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를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특성 요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고기, 뼈 같은 이런 걸 말하죠. 재해 발생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특성별 수준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는 3개 다 모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분석한다면 산업재해 독해도는 바로 재해 통계도는 파레토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가 이렇게 고기, 뼈 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 분석 XYZ 또는 ABC를 할 수가 있고요. 관리도는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5번째 문제입니다. F사의 안전보건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회사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각 업무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건데 우리는 재해 사례 연구를 알아둘 게 있어요. 첫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전제 조건이 있어서 어떻게 사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 그 다음 문제점을 발견하고 근본 문제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순서로 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재해와 관련된 사실 재해율이 알려진 사실 파악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 제1단계 뭐요? 바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이죠. 사실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사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그래. 대책. 이거는 뭐요? 4단계 대책 수립 단계. 대책 수립은 뭐요? 동종재해나 유사재해를 재발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럼 요게 여기는 4단계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견하는 게 뭐요? 바로 2단계죠. 2단계. 그 다음에 제일 근본적 문제를 발견하는 이건 몇 단계? 3단계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번에는 4단계까지만 나가지 전제 조건은 없어요. 첫째 1단계 재사실의 확인. 이게 1번이 첫 번째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방지하기 대책을 수립한다는 동종재해나 유사재해에서 4단계. 그 다음 인적, 물적, 관리적 측면 문제점 발견 3단계. 요게 2단계. 그 다음 재해 발생 근본적 문제점 결정하는 게 3단계니까 1. 기억. 그 다음에 기억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 나올까? 세 번째 인적, 물적, 관리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2단계. 그
그 다음에 재해 발생 근본적으로 3단계, 마지막 유사재해가 발생하는 방지하기 위한 것이 4단계, 바로 동종재해나 유사재해 대책 방지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조금 도표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말이 있으면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 다음에 1단계는 금방 사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관리 경과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3단계 근본 문제점을 결정하고, 4단계는 봐요. 유사 방지 대책이라든지 동종재해 방지 대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대책의 수립은 바로 안전보건의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 2018년 산업안전 일반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 기업 진단 지도에서도 더 호흡을 맞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